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제가 테마하고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또 예전에 기술적인 분석도 했었고 했는데 오늘은 뭐 이미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 앞으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블로그 글도 많고 또 뭐 유튜브에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자기 멋대로 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치적인 의도대로 해석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상 좀 정확하게 이전의 규정이 어땠고 이후의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나름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가서는 설명을 좀 제대로 해주신 분이 없어서 좀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직접 설명을 해버리기로 했습니다. 예, 크게 보시게 되면 이제 상법 개정은 이번에 국회에 통과된 내용이 있고 통과되지 않고 추후에 협의를 하거나 공청회를 통해서 여야 합의를 이루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추가적으로 통과시킬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총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쟁점을 가지고 있었고 크게 기업의 요구사항까지 포함하면 한 8가지 정도의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통과된 것도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해서 과연 그 발생하는 향후의 테마나 아니면 그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볼 거고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형광펜 낄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건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회사에는 이사가 있죠. 예, 그큰 회사건 작은 회사건 뭐 숫자가 많건 크건 간에 이사들이라는 존재가 존재합니다. 보통 저희가 임원이라고 부르죠. 예, 회사의 직원인 경우도 있고 이제 그 개정된 상법에 의하면 독립이사라고도 부르지만 사회이사라고 부르는 이사들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이사들이 있고 그 이사들이 서로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의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하고 어떤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경영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라는 사람들이 각각 물론 직원은 차치하고 이사라는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전에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 대해서 충실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회사에 대한 충실, 회사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었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네, 여러분들 법률상에 보시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지, 책임을.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을 배신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배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는데 특히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보면 뭐 그죠? 대표이사가 배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상법은 뭐예요? 상거래에 관련된 내용들 혹은 회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법이잖아요. 저도 뭐 학부 때는 상법을 2학기 들어야 되는 거라서 저도 듣기는 했었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법은 뭐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자, 그때도 회사를 정의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회사가 뭐죠? 회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사단법인이죠. 사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회사가 돼요. 재단은 돈만 있으면 저게 됐는데 일단은 사단이에요. 법적 주체로 법인이고요. 회사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회사에 대한 정의들이 여러 가지 많긴 하지만 그래서 회사를 이룬다고 할 때 회사의 정의가 과연 자본금이 있으면 회사냐 아니면 회사의 정체는 직원들이냐 아니면 임원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뭐 크게 보시게 되면 회사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요. 회사에 기본적으로 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임직원을 포함해서 그 회사에 상장된 회사인 경우 상장 혹은 등록된 회사인 경우에는 주주가 있죠. 그래서 주주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걸 고객 수준까지 확대하는 회사의 정의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회사의 미션을 정의할 때 어떤 정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일단은 가장 작은 범위로는 임직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넓어져서 주주가 돼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고객이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무 넓히지는 말고 회사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정의했었느냐 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뭐죠? 충실 의무를 정의를 하다 보니까 회사라는 것 자체가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뭐 회사에 대해서 주주에 대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 이것이 회사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강변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병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그 합병이나 아니면 주식을 어디로 넘긴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회사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주주에게는 손해가 나는 일들을 하면서 그걸 회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있죠? 제가 이런 사례를 들면 회사에서 싫어하실 수도 있겠으나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LG 엔소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LG화학의 기존 그건 회사를 위해서라고 하겠죠. 그죠? 특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 부문을 쪼개서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고 독립적으로 상장함으로써 회사 전체의 어떤 규모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전체의 중점이라든가 회사의 특정한 미션에 충실할 수 있겠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LG화학의 주주들은 무슨 일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죠. 이런 결정을 회사를 위해서란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그게 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거예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사가 진행했을 경우 그 사람한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이번 상법 개정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면 자기가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의사결정을 이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해가 항상 상충됩니다. 회사라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회사라는 모호한 어떤 그런 입장, 그 규정 때문에 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아무런 법적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로 독립이사 제도는 어떻게 보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다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다할 것이냐 혹은 그런 것들에 소액주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지금 합의된 내용 혹은 앞으로 합의하거나 개정할 내용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독립이사 제도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사회이사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고 독립성 기준 자체가 모호했어요. 그리고 사회이사 제도 같은 경우는 회사 상장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랐죠. 자산이 2조 이상인 경우에 4분의 1 이상이 이사회 구성의 4분의 1 이상이 사회이사여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위원회 다음 조항에 나오니까 또 그때 얘기를 합시다. 일단은 사회이사를 도입을 해야 되고 4분의 1 이상 사회이사 구성 필수는 자산 2조 이상인 대형회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1,000억인가 2,000억의 또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서 사회이사는 소규모 회사 있죠. 2,000억 이사였나? 1,000억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그 작은 회사들은요. 1,000억 이하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산 1,000억 이하의 회사는요. 실제로 사회이사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0억에서 2조인 회사들은 사회이사를 1명 이상 두어야 됩니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뭘로 바뀌느냐 하면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요. 자산 2조 이상의 회사인 경우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독립이사는 여러분들 혹시 사내이사고 사회이사 혹은 지금 이제 독립이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경우에 그 차이를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사내이사는 직원이에요. 직원으로부터 승진하거나 새로 채용되거나 그 사람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이사 같은 경우도 급여를 받기는 받죠. 어쨌든 간에 임시직 뭐라 그러죠? 계약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사회이사는 뭐예요? 회사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계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많이 아시죠? 그런 분들이 사회이사로 물론 일정한 보수를 받기는 합니다만 예,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일을 수행해요. 그리고 주로 감사위원회에 많이 소속돼서 일을 하시죠. 물론 감사위원회 소속된 분들 이외에도 사실은 사회이사들은 되게 많아요. 왜? 3분의 1, 4분의 1이 4분의 1 혹은 개정된 규정의 3분의 1 이상이 독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사회 안에서도 예, 약간 외부에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것에 또 더 집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자, 어느 회사나 이사와 감사는 다 있어요. 이사와 감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감사위원회를 둬야 되는 회사는 2조 원 이상 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2조 이상 되는 상장사 혹은 등록사인 경우에는 예, 감사위원회를 둬야 돼요. 3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두고 예, 감사위원회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 룰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크게 규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하는 예,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예,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예, 분리 선출이라고 하는 예, 부르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룰 중에 하나가 3% 룰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걸 얘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는 층위가 이 감사위원과 관련돼서 층위가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전자주총 의무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감사위원 3%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자주총 의무화라고 하는 거는 현재도 사실 전자주총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전자주총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있네요. 커서를 자꾸 잊어버려요. 선택적인 도입이 가능하고 대면 중심으로 주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개 언제예요? 3월 말쯤 되면 모든 회사들이 하루에 전부 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소액주주들 여러 회사 뭐 삼성전자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현대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주총 참가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는 시켜주지도 않고요.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세 군데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7년부터는 자산 2조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전자주총이 의무화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경총 이런 데서 반대하는 논리로 그 전자주총 의무화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아니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도 다 학교에서 무슨 회의하자 그러면 다 예, 전자회의 예, 하잖아요. 원격회의 다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특별히 비용이 들고 뭐 그럴 게 있나요? 그리고 2조 이상은 하라고도 안 해요. 2조 이상 되는 되게 큰 회사들에 있어서만 전자주총을 의무하는 겁니다. 경총에서 뭐라 그러냐 비용 드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의무조항이 그거예요. 2조 이상인 회사만 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경영자와 관련된 뭐 정경련이니 아니면 경총이 이런 데들은 어차피 기존의 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액주주 그 사람들이 신경 안 써요. 예. 어쨌든 간에 2조 이상의 저기는 상장사는 2027년부터 전자주총이 의무화됩니다. 근데 전자주총보다 사실 그 안에 숨어있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전자주총 생각만 하죠. 그게 뭐냐 하면 전자의결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원격으로 예, 로그인해서 전자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의결권은 어떻게 해요? 행사할 수 있다고요. 전자적으로. 지금까지는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잖아요. 왜? 주총이 참가해야 되니까. 그죠? 실제로는 소액주주들이 어떤 뭐 서로 뭉쳐서 어떤 이사의 선임에 관련된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그 저기에서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총에서 되어야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자의결 시스템을 통해서 대주주에 대해서 약간 독립적인 이야기들을 혹은 독립적인 의견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좀 좋아하실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회사 경영에 상당한 민주적인 시스템이 도입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규정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통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즉시 뭐 이사의 충실 의무 이런 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과될 때.
그렇게 되고요. 통과되는 게 아니라 저기가 돼 이제 뭐라 그러죠? 법을 정부에서 딱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행 이후 바로 발효되는 게 충실 의무 같은 거 발효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독립이사 제도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시차를 두고 회사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될 겁니다. 자, 저희가 말씀 안 드린 게 뭐죠? 감사위원 3%를 강화합니다. 감사위원은 감사는 어느 회사나 다 있고 사회이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감사의 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감사의 룰도요. 감사위원회 룰도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3% 룰이 있어요. 3%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감사에 있어도 자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규정이 2조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산 2조 이상인 회사하고 자산 2조 미만인 회사에 따라서 감사에 관련된 규정이 많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사는 일단 2조 이상 되는 회사는요. 뭘 둬야 되느냐 하면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만들 때 그 중에서 최소 1인 이상 사회이사, 지금은 독립이사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특히 2조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요. 이사 위에 즉 사회이사, 사내이사를 포함해서 사내이사를 포함해서 사회이사가 포함된 과반수인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과 별도로 감사위원을 별도 선출합니다. 독립적으로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별도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독립 선출 용어 자체가 제가 좀 어려워요. 분리 선출. 죄송합니다. 분리 선출을 하게 되어 있어. 한 명 이상. 근데 2조 이상인, 2조 이하인 법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분리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하지만 감사위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규정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규정이 조금 되게 이상했어요. 여기에 이 감사위원 3% 룰에 따라서 2010년 상법, 그 이전 상법, 그 다음에 2010년 상법이 언제죠?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상법인데요. 그때 만들어진 상법이 조금 이상해요. 이상하다기보다 조금 비뚤어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2조 이상인 회사만 봅시다. 2조 이하인 회사들은 사실상 3% 룰을 적용받기는 받습니다만 사회이사인 사람을 감사로 임명할 때 그 규정이 돼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내이사냐 사회이사냐가 있고요. 감사위원이냐 아니냐가 있고요. 그리고 2조 이상 법인이냐 2조 이하 법인이냐라는 층위가 또 있고요. 그리고 법 개정 전이냐 후냐가 있어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16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고요.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요. 사내이사를 감사로 삼을 경우에 법 개정 전 후 상관없이 지금 3% 룰이 적용되지 않아요. 사내이사인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사가 되더라도. 그거는 2조 이상 이하에 대해서 다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좀 복잡하죠,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면 사회이사이면서 감사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감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사회이사면서 감사위원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요? 사회이사인 경우. 저기는 따로 할게요. 아까 분리선출하는 별도 분리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분리선출한 그 감사는 제외하고요. 분리선출한 감사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즉 2조 이상에서는 한 명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되는 그 감사위원 별도 감사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저기에 있어요 없어요? 2조 이하의 회사에는 없어요. 2조 이하의 회사에는 감사가 있되 사회이사인 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혹은 사내이사로. 근데 사내이사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죠. 3%를. 사회이사로 뽑는 경우에 그리고 독립적으로 감사위원을 둘 경우 아주 대기업의 경우 자 독립적으로 감사위원을 뽑는 별도로 선출한 독립선출하는 그런 감사위원의 경우에는요 예전에도 특수관계인과 대주주를 포함해서 3%밖에 의결권을 행사 못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상법이 약간 변경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회이사이면서 감사인 사람을 주총에서 선출할 때 무슨 일이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왜요? 경영권을 보장한다, 보호한다라는 명목상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자, 그렇게 경우가 네 가지가 있죠. 사내이사하면서 감사인 경우만 말씀드릴게요. 사내이사하면서 감사인 경우에는 어때요? 그게 2조 이상이건 이유건 다 상관없이 그냥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서 대주주 뜻대로 감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그런데 사회이사이면서 감사인 경우, 요거는 어때요? 예전에는요, 2조 원 이상인 회사거나 2조 원 이하인 회사거나 사회이사이면서 감사를 겸직하는, 사회이사이면서 감사인 경우, 그런 경우 그 사람을 뽑을 때 각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씩,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과 이부진 사장과 그 사장과 이 사람이 전부 다 3%씩 행사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처럼 움직이는 그 세 분이 각각 3%씩 해서 9%의 여기와 그 행사와 그리고 다른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다 행사할 수 있었어요. 3%씩. 그럼 그렇게 쭉쭉 늘리다 보면 3%가 아니라 6%, 9%, 12%쭉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사회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 그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합쳐서 3%. 사회이사인 감사를 임명하더라도 합쳐서 3%로 바뀝니다. 그것은 2조 원 이사인 회사에서 사회이사를 감사로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돼요. 아시겠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각각 3%가 아니라 통합해서 3%.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주주 의결권이 상당히 제한되면서 소액 주주들이 모아서 어떤 의견권을 만들어서 행사할 수 있겠죠. 그게 전자 의결과 합쳐지면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자주총에서 전자의결을 하는데 사회이사를 감사로 세울 때, 근데 독립선출하는 감사는 어떻다 그랬어요? 이미 지금 합쳐서 3%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도 뭐가 적용돼요? 전자주총을 해서 전자의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소액주주권 권한이 강화가 되게 되겠죠. 그런 효과를 갖는 거예요. 물론 사회이사하면서 감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경우에, 그죠? 그런 경우에는 더 저기가 되겠죠. 더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강화됐어요. 자, 그럼 이제 아직은 합의가 안 됐지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봅시다. 공청회 및 추가 논의 예정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집중투표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있고요. 자사주소각 의무화가 있어요. 이거 되게 강력한 것들이에요, 다. 네 번째는 기업 측에서, 경영자 측에서 원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해요. 이사 배임 책임 면책 조항. 그래서 배임죄에 대해서 적용을 좀 엄격하게 해주십시오 대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집중투표제 볼게요. 집중투표제는 도입 의무가 없다가 이제 앞으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의무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집중투표제가 뭔지 먼저 알아야겠죠. 집중투표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사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이사회 하는 거 보셨을까요? 누구누구 이사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 이사, 그 다음에 또 누구누구 이사. 예를 들면 3명의 이사를 이번에 임명할지 말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3번의 투표를 해요. 3번의 투표를 해요. 뭐에 따라서? 의결권에 따라. 의결권의 개수, 즉 주식의 숫자에 따라서 3번의 투표를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그게 바로 단순 투표제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 이사가 3명이면 3번 투표하는 거예요. 근데 집중 투표제는 뭐냐 하면 그걸 한 라운드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몇십만 주, 몇백만 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대주주들은 몇천만 주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가령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10주를 가지고 10개의 의결권을 각각의 라운드마다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각계격파되죠. 각계격파되죠. 아무리 소액주주들이 뜻을 모아도 이사 선임의 어떤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각계격파된단 말이에요. 한 번에 깨지고 두 번째 판에 또 깨지고 세 번째 판에 깨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이사 후보자 3명이 있으면 그 3명에 대해서 표를 몰아서 쓸 수가 있어요. 네. 에너지를 쫙 모았다가 한 명한테 싹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그죠? 그게 집중투표제예요. 예를 들면 3명의 이사가 이번에 후보로 올라왔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10표씩 3번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30표를 행사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누구한테 몰아주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한 표 28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모이고 그것이 전자주총의 전자의결 시스템과 연결이 되면요. 예.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뭐 어디 모여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어떤 이사를 이번에 우리 소액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전자의결과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몰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뭐 2조 이상의 어떤 자산을 가진 상장사라든가 이런 제한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인데요. 요거는 좀 전에 보셨던 그 분리선출제 제가 얘기했었죠. 2조 이상의 상장사는 한 명의 감사위원회 위원을 뭐라고요? 이사 선출과 별도로 따로 투표를 합니다. 따로 총에서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바뀌려고 했었던 걸 바꾸려고. 보통은 이제 감사위원이라고 하면 되게 큰 법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회사들도 감사위원회는 3명에서 5명 정도 돼요. 대부분 3명이고요. 4명, 5명 있는 회사들이 일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2조 이상의 상장사 법인은 어떻다고요? 한 명을 의무적으로 분리 선출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예 그러면 나머지 감사위원들은 어떻게 하죠? 예, 이미 이사로 선출된 사람들, 사내이사,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걸러질 때는 어떻게 돼요? 이사 선임 때는요, 의결권이 아까 보셨던 집중투표제나 아니면 전자의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도요, 어쨌든 간에 대주주의 의도에 따라서 이사회를 이루는 이사 구성들은 의결권 숫자에 따라서, 즉 주식의 소유 숫자에 따라서, 물론 의결권 제한된 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 선임은 진행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서 그 안에서 사회이사든 사내이사든 간에요,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뽑는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했었냐면 여당의 원안에서는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 선출과 분리해서 독립 선출하고 2조 이상의 상장사는 2인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전체 감사위원을 다 분리 선출하는 방식을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간 의견이 안 맞고 더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을 외부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분리하게 되면요, 감사위원에 집중해서 외부 자본에서 들어와서 감사위원만을 노려서 그런 식으로 선출 방식을 가지고 간다든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2조 이하의 법인 상장사들에 대해서도 분리해서 독립 선출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 룰하고요. 분리 선출은 조금 달라요. 다른 케이스예요. 그것도 뭐하고 또 달라요? 사내이사냐 사회이사냐 다르고요. 회사의 규모에 따라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방향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내 사회이사를 가리지 않고 3% 룰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분리 선출을 하면서 다시 3% 룰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은 사회이사건 사내이사는 상관없어요. 저기 없어요. 제한 없어요. 사회이사이면서 감사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감사위원으로
예, 선출되는 그 감사위원들에 대해서는 예, 통합된 3% 룰, 즉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다 합쳐서 3%의 의결권만 인정하겠다는 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2조 이상이건 2조 이하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독립적으로 혹은 사회 이사가 감사가 될 경우 적용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혹시 지배구조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 자사주라고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항목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는 지금 한 13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사주 액수가. 네. 그리고 걔네들은 소각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할 수 있고요. 의결권이 없어요. 대신에. 의결권은 없는 대신에 장기 보유가 가능하고 의결권이 없다고 해도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회사의 대주주들의 어떤 몫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교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전환 사채하고는 달라요. 교환 사채는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전환 사채는 신주 발행을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교환 사채는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그 자사주 EB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채권자가 우리 자사주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대신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SK그룹에서 SK하이닉스의 주식을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EB를 발행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이제 소유 관계를 강화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약간 경영상의 어떤 편법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EB 발행이라는 게 최근에 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이 된다고 하니까 별별 무슨 유증도 하고 뭐 뭣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EB 발행도 그 하나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자사주가 소각 의무가 없어서 이런 짓들을 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 자사주를 사들이는 목적은 미국에서 자사주를 사들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각을 위해서 사들였다라고 생각해요. 주식을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사주 소각부터 설명을 드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사주 소각은 뭐냐면 진짜로 불태워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종이증권이 있다면.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종이증권 구경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회사가 그 주식을 사들여서 직접 예전에 태웠겠죠. 지금은 거의 전자적으로 존재하니까 그 주식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100억 원어치 주식을 발행했고 현재 가치가 한 500억 정도 된다. 물론 자산 가치에 따라서 저기 드는 거라서 저희 지금 다루는 거는 순수하게 보면 자본이에요. 자본. 순수한 자본 중에서 저희가 주식으로 발행했던 그 가치.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영 성과가 좋아요. 그죠? 경영 성과가 좋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하나는 뭘 할 수 있냐면 경영 성과가 나서 돈이 회사에 불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뭐예요? 배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법인 유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유보해 둘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를 한다거나 위기 상황이 온다거나 저축하는 것처럼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주식을 사서 태워버릴 수 있어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은요. 주식 가치를 지키는데 가격을 지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하나는 수익을 직접 나눠주는 거고요. 하나는 뭐죠? 자사주 소각은 뭘까요? 저희가 500원씩의 주식을 발행해서 500원씩이 발행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100만 주를 발행해서 5억의 어떤 기본적으로 자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중에 10%인 저희가 뭐라 그랬죠? 제가 100만 주라 그랬죠. 10만 주를 사들여서 태워버려요. 그럼 우리 회사의 주식은 몇 개가 되죠? 100만 주에서 90만 주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회사의 가치가 감소하나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벌어들인 수입이라든가 회사의 예를 들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죠. 그냥 재무적으로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는 이론적으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했을 때처럼 똑같아요. 뭐예요?
유상증자 있을 때랑 똑같아요. 유상증자하면 어떻게 돼요? 물타기가 돼가지고 주식 가격이 한꺼번에 확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하면 어떻게 돼요? 소각한 만큼 그 비율로 올라가요. 주식이. 그거를 의무화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벌어놓은 회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소각, 뭐 3년 내에 소각하라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이행 시에 제재 방안을 쓸 수가 있어요. 미이행 시. 3년 동안 안 팔아? 그러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세금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ESG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예, 제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 뭐도 있을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자사주를 해서 잘 소각을 하잖아요. 그럼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건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고려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공격적인 부분들만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회사는 그냥 앉아서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적어도 이사들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주들한테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전략적인 방향에서 투자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다 20조 투자해서 공장을 짓겠다. 트럼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혹은 뭐 100조를 투자해서 우리가 거기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다 짓겠다. 혹은 우리가 뭐 10조를 투자해서 어디다가 AI 클러스터를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익이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주들이 와서 야, 왜 우리 저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배당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 우리 주가를 떨어뜨리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의무사항을 충족하면 일정 조건들을 충족하면 배임에 대해서 면책을 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좀 급진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배임죄 자체라는 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저희가 이야기했던 상법 규정의 방향성 중에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결정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8가지 다 보셨죠?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사 충실 의무 얘기했고요. 독립이사제도 즉 사회이사의 독립이사로 이름을 바꾸면서 훨씬 더 강화한다. 세 번째로 전자주청 의무화하고 전자의결을 의무화해서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 네 번째로 감사위원 3%룰 강화한다. 감사위원을 뽑을 때 이전에는 여기는 이렇게 적용, 저기는 저렇게 적용 이렇게 했던 룰들을 단순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사내이사 감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전체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아직 협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집중투표제, 그래서 이사 선임 투표를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라고 해서 감사위원을 아예 이사와 독립적으로 분리선출하는 방안 도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거 의무화하겠다 이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회사도 이사들도 좀 안전판이 있어야 되니까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행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엄격하게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 입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요걸 통해서 수익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 충실 의미가 확대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요, 그 독립이사 도입 이런 것들이 회사를 감시하고 ESG를 지켜주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는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거나 아니면 외국의 특히 기관 투자자들 있잖아요. 국부펀드나 이런 데서 투자하기에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KTNG처럼 국민연금이 너무 강력한 위력을 행사해서 대주주에 뭘 행사해서 그 뭐 좌지우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 혹은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뭐 이렇게 좀 복잡한 경우, 예, 소유 구조가 복잡하거나 SK 디스커버리나 효성처럼 이제 예를 들면 효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잖아요. 예.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예, 주식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 테마는 뭐냐면 예, 행동주의 펀드나 소액주주들이 이제 수익을 얻어서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투자가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전자주총이나 아니면 감사위원 제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권이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 투자 의도가 그 의욕이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주가가 끌어올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전자주총을 하거나 IT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전자의결이나 전자주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보안회사라든가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 있죠. 예, 그래서 더전비주온이나 SJ솔루션이나 KCS 같은 보안 관련된 거, 예, 혹은 뭐 전자의결과 관련된 어떤 회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테마로 잡힐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기대주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13조 정도의 자사주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자사주 소각 관련된 입법이 진행된다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상당히 끌어올려질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나 SK, LG화학이나 카카오 같은 것들도 자사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좋은 쪽만 있냐? 아니죠. 부담 확대 예상이 되는 기업군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뭐예요? 네, 대체로 보면 지배 구조가 조금 불투명하다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 외부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회사를 뒤흔들어서 회사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회사들도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한화에너지나 효성이나 효성은 위에서는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으나 어때요? 오너 리스크가 있고 지배 구조가 약간 불안하다 보니 예, 부담이 확대돼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코런글로벌이나 일진홀딩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 특정하게 어떤 주제가 뜨면 예, 다르게 그 주제에 따라서 가라는 회사들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대체로 보시게 되면 이 정도가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어떤 테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제가 생각보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예, 저는 20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40분이나 됐네요. 어쨌든 간에 뭐 중구난방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이제 또 한물간 주제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여러분들도 상법 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가지고 계셔야 됐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드렸고요. 예, 오늘은 뭐 이렇게 강의를 드렸고 또 새로운 주제들이 나오게 되면 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뭐 테마에 대해서 집중 설명해 드리는 시간도 좀 갖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역시 감사합니다.